이렇게 류큐국은 명가 사츠마번에게 모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거죠. 작가님, 사츠마번이 류큐국을 이렇게 수탈할 때 가장 눈독 들인 게 뭡니까? 네, 아열대 기후인 류큐국에서 재배하던 바로 설탕인데요. 네, 설탕은 인기 제품이라서 값이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류큐 농민이 재배하던 설탕을 이제 시장에 유통할 때 수익을 나누는데요. 류큐 농민이 3할, 류큐국이 2할, 사츠마번은 무려 5할을 가져갔다고 해요. 뭐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치, 근데 류큐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가 되면 명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류큐국이 명과의 관계를 똑같이 이어가면서 무역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왜죠? 너무 힘들겠네. 그거는 명과의 무역으로 류큐국의 무역 이익까지도 모두 수탈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그래서 류큐국이 일본의 조공국이 됐다는 사실을 명이 알게 되면 교역이 끊어질까 봐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교역하러 가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사절단이 류큐국에 올 때마다 일본에서 파견했던 관리나 선박을 이동시켜서 자기네가 있었던 흔적을 감춰버립니다. 와. 오, 치밀하네 아주. 예. 또한 류큐인이 일본식 풍습을 따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와, 치밀하네. 철두철미하네요 네, 진짜. 머리가 길면 잡힐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은 1644년 명이 무너지고 청이 들어서서도 지속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류큐국은 약 200여 년이 넘게 일본에게 수탈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야. 이렇게 류큐국은 점차 국력이 쇠퇴해지게 되는데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서양 문명을 흡수하며 빠르게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1868년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게 되죠. 개항을 하고. 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사무라이 중심이었던 막부 체제를 폐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제도와 산업계획, 군대, 교육 같은 체제부터 옷차림과 머리 모양, 식습관까지 서양을 따라서 탈바꿈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이 신경 쓴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기 때요? 예, 이거는 저희가 배웠습니다. 배웠대요? 저는 안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공연 중이셨어요. 네, 맞아. 기억하셔야죠, 그럼. 그건 바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류큐국을 확실한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교수님, 근데 일본이 이 류큐국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좀 걸림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네. 청은 명실상부 동아시아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때마침 일본에게 류큐국을 편입할 빌미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1871년 태풍에 표류하다가 타이완에 도착한 류큐인들이 타이완의 원주민들에게 해적으로 간주돼서 66명 중 54명이나 살해당한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타이완을 관할하는 청이 류큐국을 어떻게 여기는지 의중을 떠보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일본이 일본 국민에 속하는 류큐인을 살해한 타이완 원주민을 청나라에게 징벌하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류큐국이 자기네 그 신하국인데 갑자기 일본인이라고 하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언제부터 일본인이야? 예. 허당이 할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국의 사람들을 갑자기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네. 자국민이라면서 책임까지 물으라고 하니까 사실 좀 어이가 없었겠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타이완 원주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청은 그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다고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류큐 너네 신하 아닌 거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청을 도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872년에 류큐국을 류큐번으로 그리고 국왕을 번왕으로 이제 낮춰서 규정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류큐국을 일본의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 아, 이 일을 류큐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생각 외로 큰 반발은 없었어요. 아저씨, 청이 왜 이렇게 순순히 일본의 도발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네, 당시 청나라가 태평 전국의 번기를 진압하는 것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였고 또 러시아와의 사이에서도 영토 분쟁이 있었고 또 프랑스와 사이에서도 베트남으로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류큐국에 대한 것도 안타깝지만 직접적으로는 국방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에게 반발이 없자 일본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류큐를 완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조심스럽게 또 한 번 청을 떠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뭐 또 사건이 있나요? 예. 일본은 타이완 원주민 지역이 청의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는 핑계로 1874년 5월 타이완을 직접 침공하게 되는 거죠. 타이완까지 이제. 일본은 타이완에 3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전쟁 결과는 당연히 서양식 총을 든 일본군의 승리였겠죠. 상대가 안 되지 뭐. 그럼 전쟁 이후 청은 류큐국에게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적당히 해. 청은 일본의 타이완 침공이 일본의 자국민 보호 조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류큐가 일본 영토라는 걸 청이 공인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구나. 예. 그러니까 청을 상대로 류큐를 일본 영토라고 인정받은 일본은 이제 류큐를 완전히 병합해서 자국 영토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875년 일본은 류큐 번에게 조항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청에 조공을 바치지 말 것. 류큐 번왕이 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을 금함. 메이지의 연호를 따를 것. 청의 연호를 따르지 말 것. 일본은 류큐에 군대를 둘 수 있음. 그냥 이제 오로지 일본과만 뭐 교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넌 이제 청의 신하국이 아니다. 너 이제 우리 거야. 완전 손떼. 예. 그리고 병력을 류큐국으로 보내서 수리성을 무력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류큐 국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1879년 4월 4일 일본은 류큐국의 운명을 바꿀 포고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류큐번을 폐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한다. 류큐란 이름 아예 없애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은 류큐국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450년간 쓰여온 류큐라는 이름을 없애고 오키나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생긴 단어군요. 예. 이것을 제2차 류큐 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오키나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